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사 아나운서 간나운서 송아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작심삼일 요양보호사 합격 비법 노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노인복지와 장기 요양제도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영어 정의와 함께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문장들이나 단어가 어려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워하실 게 없고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하면 이 부분도 좀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입각해서 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복지와 노인복지라고 해서 대한민국은요, 사회복지 분야에 요렇게 우리가 뒤에서 좀 정리를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용어 정의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공공부조라는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보험이 있고요. 서비스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합해서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라고 합니다. 자, 뒤에서 정리할 거니까 일단은 듣기만 하시면 돼요. 자,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냐면, 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많이 사용해요. 근데 시험엔 공공부조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같이 묶으셔서 외우셔야겠죠. 그리고, 자, 우리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들어가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4대 보험에 사회보험이라고 돼 있어서 자, 우리가 국민들이 질병, 실업, 장애, 사망, 소득 상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더 정리해서 어떤 보험이 있느냐? 국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그쵸? 요렇게 해서 4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5대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크게 4대 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지금 좀 전에 했던 기초생활수급자 공공부조가 여기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이 요거죠. 마지막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 이걸 갖다가 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여기 있는 걸 더 쪼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담이나 재활 돌봄, 정보 관련 시설 이용을 한다던가, 역량 개발한다던가, 지원 같은 거를 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좀 향상되도록, 장애 부분이라던가, 그렇게 그 모성 부분이라던가, 그렇게 아동 부분 이런 식으로 다 나눠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한꺼번에 지운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법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부분들이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21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이 사회보험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 뒤에서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자, 여러분 요거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요거 뉴스 보시면 대한민국은 현재 초고령 사회입니다. 자, 초고령 사회가 뭐냐면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차지하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부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4년 12월 24일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가 넘는데 5천만 명 중 1,000만 명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슈가 있을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먼저 노인 인구가 7%에서 자 14% 이 사이를 갖다가 우리가 고령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고 이미 고령이 됐다라고 해서 14에서 20% 인구가 자, 여기 공통값은 다 똑같아요. 65세 이상이에요. 65세 이상 대한민국에서 말하고 있는 노인 인구가 자, 퍼센테이지에 따라 달라요. 7%에서 14%면 고령화. 14에서 20%면 고령.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초고령 사회죠.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 이상. 좀 전에 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치와 이 단어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외워주셔야지 시험에 이게 나오더라도 헷갈리지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여러분 좀 전에 했었던 그 부분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회보험의 용어 정의를 해보면 먼저 국민연금제도라고 해가지고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국민이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 됐어요. 또는 장애나 사망 이런 거에 대비해서 앞으로 일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노령, 장애, 사망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를 했냐? 노령에게는 노령연금, 그 다음에 장애 있으신 분은 장애연금, 사망은 이제 본인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유족연금, 뭐 절반이 나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런 연금제도가 국민연금제도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요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요. 기초연금제도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이제 아주 기초 생활할 수 있도록 연금을 주는 그런 제도고요. 그다음에 산업재보상보험제도 그래 우리가 산재 이렇게 줄여서 말하잖아요. 만약에 퇴직 전에 일을 하면서 아프거나 만약에 질병을 얻거나 그쵸? 부상을 입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평생이라고 할 수 있죠. 급여를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우리가 보험을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전국민 건강보험이에요. 전국민 건강보험이어서 이게 강제 가입을 전 국민에게 시키고 1989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일환으로 인해 가지고 양성되는 직업군이 요양보호사거든요. 자, 그래서 뒤에서 또 자세히 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뭐 치매,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자,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특성이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저 미래까지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어떤 치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자가 치료를 받았죠. 그런데 여기 병원이에요.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환자 주머니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로 진료를 받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4,000원 내래요. 4,000원 내래요. 그런데 이 병원은 어디로부터? 공단으로부터 예를 들어 뭐 한 6,000원 받아요. 그러면 환자에게서 4,000원, 공단에게서 6,000원, 총 감기 하나로 10,000원을 받는 거잖아요. 자,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라서 우리가 뒤에서 보면 공단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양의 성격이에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근데 여러분, 이 국민건강보험 안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뭐 따로 이렇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낸다. 라기보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낼 때, 비용을 낼 때 이것도 같이 청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최종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여러분 요거 이 도식화된 이 그림 잘 외우셔야 돼요. 요거를 머리에 딱 탑재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너무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다 해결돼요. 되게 신기해.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앞에서도 4대 보험이라고 했던 사회보험과 그 다음에 공적부조 또는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 앞에서 했던 거. 그 다음에 관련 복지제도 같은 것들이 있고 근데 보통 시험에 나오면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꼭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서비스 앞에서 3개 나왔잖아요. 사회복지서비스에는 뭐가 있냐면 자 노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성이 중심으로 된 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 있어요. 4가지 주제가 있는 이 4가지 주제도 좀 외워주시고요.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자 시험에 주로 잘 나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자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 아래
관련 복지제도,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 이렇게 4개가 나란히 어깨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라고 하는 공공부조입니다. 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뭐를 해주냐면 국민들에게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해줘요. 각각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해주죠. 자, 그러면 사회보험은 소득보장 보시면 만약에 다쳤어요. 일을 하다가. 그러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소득도 보장해주면서 그러면 다치는 거니까 당연히 의료보장도 해줘야 되죠.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보험에서 유일하게 이 산재보험만 사회보험에서 보세요. 유일하게 여기 쭉 보시면 유일하게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동시에 해주는 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연금보험 65세 이상에서 보통 나오는 앞에서 종류 3가지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뭐 유족연금 받을 수가 있고 장애연금 받을 수가 있고 노령연금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연금보험입니다. 소득보장을 위한 거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일할 때 그쵸? 우리가 실업급여 하면 생각나는 고용보험센터 뭐 이런 거 그쵸? 그런 거 생각나는 그런 것들을 고용보험이라고 해요. 이런 거 소득보장인데 자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자 전국민 가입 그쵸? 강제가입이라 그랬어요. 1989년 7월 1일부터 시작됐다는 건강보험이 의료보장이죠. 그러니까 사회보험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별해서 외워주셔야 되는 게 자 여기 다시 사회보험에는 여러분 소득보장이 있고 의료보장이 있다. 소득보장에는 종류가 뭐냐? 산재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의료보장에는 산재보험, 그 다음에 당연히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사회보험에서 둘 다 보장해주는 게 뭐다? 산재보험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요. 사회보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득이 없다. 아파서 죽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으로 소득보장을 해주고요. 의료급여라고 해서 예전에 의료보호라고 해서 보호 1종, 2종이라고 했던 걸 이제는 급여 1종, 급여 2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쉽죠? 이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보험의 종류가 무엇이고 소득보장, 의료보장이 무엇인지 구별하시고 공공부조가 무엇이고 공공부조의 소득보장, 기초생활보장이라 그랬고 의료보장, 의료급여 1급, 1종, 2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복지제도는 참고만 하셔도 돼요.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에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달달달 외우시면 문제가 헷갈리게 나와도 맞히실 수 있고 뒤에서 계속 이 단어가 나와도 여러분들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시는 비법 알려드렸고 자,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그래서 당연히 6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보통 이용하는 곳 그러니까 65세 이상이어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우리 대상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쭉 읽어보시다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면 주거복지시설이라고 있어서 보통 양로시설이라든가 노인생활가정이라든가 우리가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노인복지주택이 있어요. 이런 것도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아프시면 가는 데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노인의료시설이라고 해서 요양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요렇게 기준도 있습니다. 요것도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노인 의료시설에 뭐가 있느냐. 노인 요양시설이 있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요렇게 구별해서 외우시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구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복지관이나 경로다. 노인교실. 노인교실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취미생활이라든가 건강유지, 소득보장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그쵸 문화원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뒤에서 우리가 재가급여할 때 한 번 더 나오긴 하는데, 그때 좀 자세하게 할 거라서, 일단은 재가 노인복지. 그러니까 재가가 뭐냐면,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집으로. 그 집으로 어떻게 해요? 방문 요양 서비스. 요거는 그 자체로도 요양보호사가
재가로, 즉 집으로 나와서 요양 서비스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공식 명칭이 방문 요양 서비스예요. 그다음에 주야간 보호는 주간 또는 야간에만 입소시켜서 봐주드리는 거고, 단기 보호는 단기간 시간을 정해놓고 뭐 15일 안쪽으로 돼 있긴 한데 그렇게 좀 짧은 기간 동안 봐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방문 목욕 같은 경우 우리 여러분 그 목욕 차라고 있어서 미용실 같은 데 가면 누워가지고 이렇게 세발, 그러니까 그 머리 감겨주잖아요. 그런 서비스 말하는 거예요. 그 밖에도 뒤에서 또 할 건데, 노인 지원 서비스라든가 집으로 가서, 또는 집으로 가는 간호 서비스, 방문 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렇게, 또 재활, 치료하시는 분들, 요렇게 팀을 이뤄서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복지용구를 대여해 주던가, 그리고 구매를 하기도 하는, 그건 뒤에서 나오거든요. 그때 또 한번 다 같이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요런 용어 정의를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좀 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죠? 자, 여러분 드디어 뭐가 나왔냐면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나왔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라고 해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 앞에서 잠깐 했는데요. 2007년에 원래 법이 통과되었다가 2008년 7월 1일입니다. 이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 상태에서 2008년에 이 소식을 듣고 저희 이제 교수님께서 여기 이제 그 어떤 요양보호사 교육원이나 제가 센터 요거를 차리시려고 했을 때 간호사들은 이제 일주일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2008년 3월에 땄습니다. 7월 1일부터인데 어떻게 3월이죠?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시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저희 교수님이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1회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 막 강의를 하게 되면서 이 자격증 가지고, 간호사 면허증 가지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된 건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거 왜 길게 말씀드리냐면요. 이거는요, 이 역사가 어려웠을 땐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2007년에 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자, 잘 보세요. 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실행되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 만약에 나오면 이건 정말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외우시는 분들은 너무 쉽게 푸셨대요. 그러니까 꼭 외우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뭐냐면요. 고령은 65세 이상을 말하고요. 65세 이상을 말해요. 65세 이상이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 안 되더라도 노인성 질병. 자, 이 두 가지가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혼자 수행하기 힘들어요. 이런 분들에게 신체활동 도와드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잘 못하시니까 집안일 못하실 거 아니에요. 집으로 가서 가사활동 지원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한다? 노후에 건강증진 생활안전을 도모한다. 국민의 삶의 질에 항상 우리 앞에서 첫 번째 시간 했어요. 가족 부양 문화가 변화하면서 사회에서 이거를 갖다가 떠맡기로 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제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뭐다? 공단이에요. 뒤에서 또 나와요. 지금 여기서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자, 요렇게 보험자 및 가입자가 쭉 나오는데, 보험자 좀 전에 나왔잖아요. 보험자가 뭐라 그랬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험자는 되게 어렵게 나와 있지만, 보험료를 받아서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공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이.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이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에서 납부가 되는 거잖아요. 국민건강보험료에서 납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상도 받는 거예요. 그럼 가입자는 뭐냐면 돈을 내고 받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국민들. 그쵸?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수급자는 뭐냐면요. 가입자랑 달라요. 이게 바로 대상자나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보세요. 대상자로 지칭한다. 그쵸?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를 받는 분들, 즉 혜택을 받는 분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등급 나눠서 할 건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용어가 어려우셔서 어려우신 분들 여기서 좀 풀어가시길 바라고요. 여기 이제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제 기본 구조. 자, 먼저 장기 요양기관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뭐 요양원이 될 수 있고 집으로 가는 거는 재가 센터가 될 수 있고 그런 곳을 장기 요양기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보험자 그래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공단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수급자, 가입자, 수급자분들은 이제 어떻게 장기 요양 기관을 나누냐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재가급여는 집에서 요양보호사 서비스,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있고요. 시설, 대표적으로 노인 요양시설 같은 데 있잖아요. 요양원 같은 거. 요양 공동생활가정 요런 데를 말하고요. 재가급여로는 요런 거 우리 뒤에서 요거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그거 할 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월 급여 비용 청구가 되면서 시 군구에서 지도 감독을 한다. 요것도 지금 정리 되게 잘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 잘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서 나올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 거라서 지금은 넘어가셔도 돼요, 여러분. 자, 앞에서 했던 거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우리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장기 요양급여를 받는 대상자, 즉, 여기 나와 있는 수급자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대상자가 누구냐?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이렇게 두 부류를 말하는데, 요 뒤에서 등급 나눌 때 보면, 이제 요도 치매라던가 아니면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에 혼자서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이분들 대표적으로 65세 이상은 어렵지가 않죠. 근데 65세 미만은 이거 보시면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해요. 근데 의사의 소견서에 보통 노인성으로 인하여 치매가 왔다거나 뇌로간석 질환이 있다거나 파킨슨병 자, 이런 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뒤에서 계속 배운다 했던 부분이 여기서 자세히 나오니까 같이 해보시죠.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면 다른 말로 수급자를 어떻게 판정하냐 라는 거나 똑같은 얘기인 거죠. 다른 말로 여기 제목 뭐라고 돼 있어요?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판정을 해주는 즉 대상자인지 아닌지 즉 똑같은 얘기 수급자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절차나 다름없어요. 그 인정 신청은 누가 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뭐예요? 이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이 분들이 바로 인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의사 여기에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이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거랑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뒤에서 배울 그 두 가지를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요. 이 신청서를 토대로 방문조사를 와요. 그럼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요거 플러스 직접 눈으로 보고 배웠다기보다 눈으로 관찰한 거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거, 대상자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체크 몇 점 이렇게. 그리고 의사 소견서 요거를 함께 어디로 올리냐면 우리가 점수를 산정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등급판정위원회 여러분 죄송한데 이제 등급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 판정을 올리면요. 여기 앞에서 했었던 자 첫 번째 지금 썼던 두 번째 그쵸? 이 세 번째 요 과정을 거쳐서 이걸 다 수렴해서
결국에는 등급이 나오는데 1등급, 5등급까지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 이제 등급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설명드렸고, 여러분 이거는 아예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완료 기간은 신청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좀 전에 여기 인정 신청 제출을 했죠? 그리고 나서 30일 이내에 완료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삭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되게 어려운 거라서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그래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좀 전에 이제 맨 뒤에 뭐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이게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등급 판정 뭐냐면 1등급이 가장 곤란한 분들이에요. 자, 보세요. 키워드가 전적으로예요. 그럼 여기를 볼게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2등급은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3등급은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4등급은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다. 5등급은 뭐냐면 치매예요. 치매. 딱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등급 이후에 이제 치매 환자 중에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라고 해서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죠. 인지 지원 등급. 자, 그래서 우리가 1등급에서 5등급, 그 다음에 인지 지원 등급 이렇게 판정을 한다라는 게 여기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뭐다? 마지막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앞에서 했었던 등급판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인으로 구성을 하는데 아까 시군구에서 관리감독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속 공무원이나 뭐 법학 장기 요양에 가나 학식 경험이 풍부한 분들 뭐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를 통보를 해야겠죠. 그쵸? 그리고 공단에다 통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거를 외우세요. 유효기간이 이게 최종 확정이에요. 1등급 4년입니다. 그러니까 요 분들은 이제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4년, 2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3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그죠? 1등급 4년, 2등급에서 4등급 3년,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년.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심신상태 고려해서 6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또 늘리거나 이거는 예외를 두는 거죠. 이건 예외의 조항이고 이제 대부분은 한번 등급 받으면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 장기 요양 급여를 받는 우리 수급자, 즉 대상자들이 어떤 경우에 대상자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 등급 어떻게 받는 건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장기 요양 급여에 대한 즉 서비스 제공을 하는 그 급여의 내용이거든요. 자, 첫 번째가 재가급여예요. 재가는 뭐라 그랬죠? 집으로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가정에서 우리가 요양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방문해서 요양 서비스 제공해 주는 우리 요양보호사가 하는 방문 요양이 있고요. 방문 목욕이란 게 있고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팀을 이루어서 나가는 방문 간호가 있고요. 주 야간 보호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면 여기 보세요. 앞에서도 여러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서 뭐 했냐면 지금 31쪽에 나온 내용이요. 여기랑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31쪽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 지금 25페이지에 나오는 재가 노인 복지시설 이래서 내용은 똑같은데요. 용어만 다른 거예요. 결국에는 요거는 급여적인 거잖아요. 지금 31페이지에서 보는 거.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중복되는 게 아니라, 내용, 단어가 재가 급여, 뭐 시설 요거 다른 거지. 그쵸? 어차피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앞에서 한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 대신 이거는 재가로 갔을 때에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라는 거겠죠. 방문 요양이라든가 방문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적으로 봐주는 단기 보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용구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 해서 재가급여고 그러면 재가급여는요 여러분 집으로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집으로 가면 되게 뭐가 좋을까요? 그래서 재가급여의 장단점과 시설급여의 장단점 같은 경우는 시험에 비교해서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집으로 가면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개인 중심의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쵸? 자, 그런데 단점은 굉장히 그 시설에 있는 모든 걸 활용할 수가 없어서 의료, 간호, 요양 요런 서비스가 한정될 수밖에 없고요. 긴급 상황에서 또 어떤 의료기관 시설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시설급여 같은 경우 요양원 대표적이거든요.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의료, 간호 완전 반대예요. 재가급여의 단점이 그대로 시설급여의 장점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재가급여의 이제 장점이 이 시설급여 단점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재가급여의 장단점, 시설급여의 장단점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시설급여는 노인 요양시설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10인 이상의 이렇게 입소해서 생활하시는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요양원이다라는 말씀. 그죠? 노인 요양 공동 가정시설 그래서 이렇게 가정과 같은 주거를 드리게 했는데 이렇게 혼자만 사시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이.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가급여 로 또는 시설급여로 이렇게 혜택을 보실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것도 어렵게 나오면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 외우시면 자, 우리가 노인장기 요양 급여에서 장기 요양 급여라고 하잖아요. 자, 장기 요양 급여에서 재가급여 좀 전에 했었던 그 다음에 시설급여 크게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또 예외로 두는 게 뭐냐면 특별현금급여라고 해가지고요. 요거 단어를 외워주세요. 근데 현재 가족 요양비는 여전히 하고 있는데 특례 요양비나 요양병원 간만비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용어 정의만 하시면 돼요. 가족 요양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장기 요양기간이 되게 부족해요. 장기 요양기간이 뭐냐면 요양원이나 재가센터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데 없으면 근데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야. 등급을 받았어. 그런데 가족밖에 요양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가족에게 그쵸? 지급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 요양비예요. 자, 특례 요양비 같은 경우는요. 가족 요양비처럼 도서 벽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장기 요양기관으로 선정이 안 된 곳에 예를 들어 요양병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장기 요양기관이 아니거든요. 장기 요양기관으로 공단에서 선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외에 노인 요양시설에 무슨 노인 전문병원 같은 데 갔거나 자, 이랬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특례 요양비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 간병비 같은 경우는 일부가 지급되는 거예요. 어떻게?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용어 정의를 하시면 되고 이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외우셔야 된다는 거고 장기 요양기관 그래서 좀 전에 그 기관이 이게 재가센터다. 그 센터에서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거고요. 이게 요양원이다. 그러면 그 요양원에서 급여 비용을 어디다가 청구한다? 공단에다가 청구하는 거죠. 그쵸? 공단이 앞에서도 배우셨지만 보험자인 거고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즉 장기 요양 급여를 이 총괄하는 이 주무부서가 우리 정부 부처 산하의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죠? 재원 조달 같은 경우 심플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깊게 뭐 시험엔 안 나오니까. 자, 일단은 이 보험료는 어디서 낸다? 건강보험료에서 빼온다라고 하는 거. 건강보험 안에 빼온다기보다 건강보험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라고 해가지고 건강보험료 안에보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 알려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회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랑 건강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는 장기보험료가 들어있다니까요. 통합 징수하는 건 맞죠. 근데 징수하고 나서 이렇게 장기보험
보험료랑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독립회계로 관리된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부분 때문에 이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되게 많이 틀리셨더라고. 이 강의를 했는데 중요하다고 달달 외우시라고 뭐 그러셔야지 따로 이렇게 외우시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외우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왜냐 드물게 나오더라도 그때 이제 오답률이 높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0%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시설급여 같은 건 20% 재가급여 한 15% 국민이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본인 부담 없습니다. 자,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장기요양급여 즉 열어보세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신 수급자들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다. 용어가 되게 어려운 게 여러분들 이러한 용어들이 많아서 그래요. 시험엔 다 이런 용어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계속 이 용어를 갖다가 강의를 듣다 스톱하시고 외우시고 뭐 이러셔도 돼요.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외우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는 먼저 서비스를 신청을 하고 방문 상담. 앞에서 했던 등급 판정 그 이후의 얘기예요. 그리고 제공계획을 수립하 이거 사람마다 다 제공계획이 다를 거 아니에요.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제 받아보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링도 계속하게 되고요. 서비스를 종료할지 계속할지 결정되는 요런 절차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가 서비스 신청하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장기 요양기관을 보통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많이 해요. 자, 그래서 대상자라던가 가족이, 보통 가족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재가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재가센터에도 전화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신청 서류를 내냐면요. 장기 요양 인정서가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등급이 나왔잖아요. 그거요. 자, 그리고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럼 공단에서 받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자, 보통 이제 본인이 보통 제출하는 경우도 많고, 가족들이 이제 증빙 서류 함께, 구비를 하셔서 대신 내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래서 지금 장기 요양 인정서는 이제 공단에서 받아서 이렇게, 당연히 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면 얼마나 자주 뭐 몇 시간 뭐 서비스를 받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적혀져 있어서 개개별로 다 다르고요. 자, 그래서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신청 방법. 수급자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기관에 좀 전에도 나왔는데 여기 워낙에 중요한 거니까 원래는 정리돼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앞에서 한 내용을 지금 요약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기요양 신청서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이 뒤에서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장기요양 신청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공단에서 발급을 받고요. 좀 전에 대략적으로 하고 넘어간 이유가 여기서 좀 자세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장기 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 일단 이 신청서를 내는 게 기본이에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변동이 생겨서 아니면 더 악화됐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정을 해달라. 등급 재산정. 우리는 2등급인데 1등급으로 가야 되는 판이다.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지급받는 요양급여 종류를 변경해야 될 경우 이럴 때 장기요양 신청서를 공단에 자, 요렇게 발급받아서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 쭉 읽어보시다가 이제 수급자 안내사항 보시면요. 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 장기요양기관에다가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장기요양기관이 뭐라 그랬어요? 요양원이나 재가센터라 그랬잖아요. 그쵸?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선정이 된 곳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계속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온 거죠. 이게 중요한 단어. 물론 밑줄 그어져 있지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100분의 60범이다.
그리고 월 한도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를 초과한다라고 하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만약에 장기요양 보험료 6개 이상 납부하지 않았으면 요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의제기를 한다. 등급 판정. 앞에서 등급 판정 결과 나왔는데 우리는 1등급 받을 줄 알았는데 2등급 받았어. 그러면 90일 이내, 이거 3달이거든요. 이 안에 이의제기하는 거예요. 심사청구 얘기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갱신 신청하려고 하는 게 유효기간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대 꼭 신청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 요양비 앞에서 특례 요양비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급계좌를 특별현금급여, 특례, 그러니까 특별현금급여로 배웠잖아요.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특별현금급여 앞에서 했던 거에 이제 가족 요양비가 있었는데, 거기 수급계좌 여기로 신청 변경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 요양 기간 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 요양비는. 그쵸? 가족 요양비는 앞에서 뭐였어요? 그 지역에 뭐 예를 들어 그 도서 벽지다. 그랬을 때 장기 요양 기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요양원이나 재활센터 같은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가센터 같은 거. 그랬을 때 가족 요양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계좌로 당연히 변경을 하셔야죠. 자, 그리고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등급을 받다. 그럼 다시 등급 판정할 수 있다. 그럼 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 이렇게 수급하면 안 됩니다. 연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서 밀고 하고, 그래서 막 2등급인 분들이 1등급 받아가지고 이웃에서 저 사람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왜 1등급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 고발한 경우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일단은 등급 판정 받으면 끝일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작성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은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대략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도 역시 공단에서 이제 받으셔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장기 요양 계획서 같은 경우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가정을 방문해서 대상자 상태, 욕구를 평가하는, 욕구는 뒤에 매슬로 욕구 이론으로 좀 같이 보실 거고, 그래서 이 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되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되지?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자주?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여기다가 이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제공 계획을 갖다가 다 이제 결정을 했으면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기 요양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예를 들어 재가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요양보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재가로 가셔서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께 이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것도 오고, 모니터링 기간 주체가 뭐냐면 장기 요양기관이기 때문에 이 장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어디에서 보통 하냐면 이제 공단에서 장기 요양기관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거예요. 서비스 종료 또는 타기관으로 이관됐을 때, 예를 들어 재가 환자인데 시설로 뭐 입원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사망을 하셨다거나 스스로 종료를 원한다. 나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나는 사람 오고 이제 이런 거 싫어요. 뭐 이랬을 때도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게 여러분 장기요양보험, 이제 장기 요양에 대한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요양보호사들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이거에서 요양보호 업무가 있거든요, 여러분. 일단 우리 업무 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이건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가더랄게요. 업무 목적은 앞에서 제일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업무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인데요. 자, 먼저 이 하위 단계부터 시작해서 상위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1단계가 생리적 욕구여서요. 우리가 흔히 배고프고 목마르고 뭐 인간의 4대 욕구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수면욕, 뭐 성욕, 그다음에 뭐 배변의 욕구, 그 다음에 음식 먹고 싶어 하는 식욕의 욕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사람은 그 다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안전의 욕구. 도둑이 들지 않고 전쟁이 있으면 안 되는,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되는 욕구가 안전의 욕구고요.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이제 상위 단계 욕구로 가는 거죠. 자, 이제 소속의 욕구, 사랑의 욕구. 그래서 어디에 소속됐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게 또 충족이 되면 존경의 욕구. 우리가 이걸 자존의 욕구라고 하는데, 자아 존중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들에게 존중받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타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4단계 존경의 욕구는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은 욕구인데, 마지막 이 자아실현의 욕구는요, 내가 나 자신한테, 자신, 그쵸? 나한테 인정받고 싶은 자기 만족, 그런 것들을 자아실현이라고 해요. 자, 요런 것들로 봐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공 순서를 결정하는데 우선순위를 따질 때 요걸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양보호 서비스, 신체활동 서비스부터 보시면 여러분, 자, 먼저 뭐 여기 이렇게 쭉 정리가 된 거 하나하나 보면요, 얼굴 닦아드리고 손발 이런 거 닦아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빨 닦아드리고, 그쵸? 가글하고 치실 같은 것도 도와주셔야 되고, 머리 감는 거, 몸단장, 남자분들 면도, 옷 갈아입히는 거, 겉옷, 속옷, 그 다음에 몸 씹는 거, 그게 뭐 부분 욕조 목욕도 될 수 있지만 부분 목욕도 될 수 있고요. 식사 도움 이런 것도 우리가 뒤에서 다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걸 배울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체위 변경, 욕창 생기지 않게, 이동 도울 때, 휠체어나 침대로 도울 때, 바닥에서 뭐 의자로 갈 때, 뭐 등등의 이런 것들 어차피 뒤에서 다 자세히 하고, 가사 일상생활 지원 이것도 다 자세히 할 겁니다. 외출 동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이렇게 하고 정서 지원, 의사소통 이런 거 지금 여기 지금 39페이지, 40페이지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너무나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으로 어떤 걸 배울 거다 쭉 여러분들이 알고 읽어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마지막에 40페이지 마지막 보면 제한된 업무라고 해가지고 주로 의사나 간호사, 우리가 의사 간호사를 대한민국 의료인이라 그러거든요. 이 두 직군을 의료인이라고 하는데, 이 의료인들이 뭐 주사를 주거나 어떤 처방 약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도 뒤에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이렇게만 해서는 뭔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출은 쭉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쭉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부분, 요거를 급여 제공 3대 원칙에다가 정리를 했어요. 먼저 급여 제공을 할 때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의거해서, 자, 정확한 명칭입니다. 우리가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른 말로 장기 요양급여라 그랬잖아요.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기본 원칙은 뭐냐면 당연히 우리의 대상자인 수급자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했었던 급여 제공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권리와 책임, 이게 요양보호사의 직업적인 권리와 책임인 거예요. 어차피 뒤에서 다 배우겠지만 이런 거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급여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요양보호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수급자라고 합니다. 수급자가 되게 부정적인 뜻으로 과거에 자꾸 자리매김한다고 해서 대상자라고만 했는데 이제 수급자라는 얘기가 더 많이 써요. 자,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이라고 해서 되게 핵심 줄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수급자와
보호자인 가족들, 보통 가족들에게 이제 상담을 하고요. 어떤 거를 우리가 급여 제공, 즉 요양보호 서비스를 해드릴지 자세히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욕구, 앞에서 매슬로우 욕구 이론 요런 걸 적용해서 욕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우선순위 따져야 되니까. 개별적 욕구, 자 이런 것들 반영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환경, 안전사고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사생활 침해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리고 매일 급여 제공 기록지라고 뒤에서 배울 건데 우리가 그냥 제공 기록지라고 하거든요. 자, 요거를 작성해서 수급자 보호자에게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하고 나서 확인받는다라고 하는 거, 사인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최신의 급여 제공 기준 요렇게 해서 급여 내용 제공 시간 이런 거 다 제공 기록지에다가 다 적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표준교재 요 매뉴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작심삼일 합격 비법 노트 요것도 지금 여러분들의 아주 얄팍한 매뉴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너무 두꺼운 책 가져가시 말고 요것만 딱 가져가셔서 보실 수 있게끔 시험에도 여러분들이 저희 합격하는데 도움을 드리지만 실전에 가셔도 엄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보거든요. 근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저만 해도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평소에 일을 하거나 강의를 다니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사회 다닐 때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얘기를 할 때 요거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상태 변화 같은 거 기록하고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응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면 임의를 판단하지 않고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를 해요. 앞에서 지금 했었던 그 의사 간호사가 아닌 그런 의료행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 연장선상이고요. 그리고 수급자나 가족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 거절해요. 그리고 대응 지침이 뭐냐면, 우리는 즉 우리의 대상자의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때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에 네일아트, 손톱 길게 재발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 수급자에 맞춰서 우리 대상자에 맞게 사고 예방하고 우리 모두 우리의 책임이 될 수 있거든요. 기술 습득하고 우리 수급자에게 맞는 그런 질병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가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수급자에 대한 학대, 가족이 만약에 학대를 했어요. 되게 가족이 학대를 많이 하거든요. 소리 지른다던가, 또는 요양기관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재가센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면 그 기관의 부당행위를 발견했다. 이러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을 그만두거나 변경되더라도 인수인계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요양보호사 역할 쭉 보시면요. 이렇게 6가지 역할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숙련된 아주 일을 열심히 잘하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정보를 전달할 때 뭐냐면요. 가족들에게 대상자, 수급자에게도 전달하지만 뭐 시설장, 관리 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 의료진 이런 관련자분들에게도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내용이 변경될 때는 우리가 재가를 나왔으면 센터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잘 관찰하고요. 그다음 매의 눈으로 관찰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그 저혈당이 오고 있는데 이거를 캐치 못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찰자 역할도 중요하고 말벗해주고 상담해주는 역할 굉장히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고 동기 유발하도록 해서 만약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동기부여 해주실 수 있고 그리고 옹호자 역할을 해주실 수 있죠. 우리 대상자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요양보호사 요구, 금지 업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라던가, 뭐, 요런 거 자세히 쭉 읽어보세요. 수급자들의 뭐, 그런, 가사 노동뿐만이 아니라, 뭐 자영업을 하고 있어. 뭐 집에서 양말 부업으로 해. 이런 거 돕는다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잔디깎기, 텃밭 매기 그렇게 신체 기능을 우리가 나아지게 하는 목적 이외에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안마 같은 것들 자세히 세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요양보호사는요, 우리 수급자들을 위해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하러 나간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가족은 대상자가 아니죠. 수급자 아니잖아요. 그쵸? 그것만 확실히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거부를 하실 때요, 제가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가족들의 요구를 거부하실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안 됩니다. 딱 잘라서 제발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괜히 감정 상하거든요.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 부탁하면서도. 근데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어디다가 물어본다? 센터장님께 여쭤보고 해도 되는지 해볼게요. 그럼 거의 다 네, 괜찮아요 이래요.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를 미워하지 않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그 의사소통의 그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그 다음은 인권과 직업윤리인데 이 부분 더 재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이번 시간, 제일 어려워하시는 시간인데, 그 제도, 그쵸? 제도, 여러분들이 제도라고 되게 많이 줄여서 얘기를 하시는데, 요 부분이 행정적인 거나 용어적인 거나 여러분들이 되게 생소하시던가 아니면 이 단어 갖고 이것 때문에 되게 헷갈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시고, 그러니까 단어를, 구별하셔서, 좀 암기하시는 방법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제 3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